안녕하세요. 시조 시인 강현덕입니다. 오늘 저는 외형요리 손에 잡히는 정영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조는 정형시죠. 정형시는 말 그대로 정해진 형식, 룰이 있습니다. 거의 숙명적이죠. 장과 구와 그리고 음보의 개념, 그리고 음수열에 대한 이해도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하듯이 언어를 절제해야만 가능하죠. 축구 선수가 마구 뻗치고 싶은 자신의 다리를 잘 다스려야만 골망을 출렁이게 하는 요소와 같습니다. 시조도 마구 뻗고 싶은 언어를 잘 다스리고 다독이고 재련하고 절차 탕마의 과정을 거쳐야 내적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 내적 에너지가 발생한다면 발상의 전환과 확장 그리고 승화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흔히 외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글자 수로 어떻게 복잡 다단한 사회 이야기들을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숱한 서사들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폭발하면 더 무서운 법이라는 거죠. 파인 김동완 선생은 시조를 두고 바늘구멍에 소 들어가라는 구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조는요, 소가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크다는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문예반 시절부터 자유시를 썼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썼다고 봐야겠지만 문학 담당 선생님의 평가와 공모전이나 백일장 등에서의 수상 같은 거를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시절부터라고 해야 좀 당당할 것 같아요. 15년 정도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묘하더라고요. 풀어진 달빛은 강물을 더 아름답게 했지만 풀어져 나가 있는 제시는 방향 잡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어요. 자유시는 원심력이 강하잖아요. 그 원심력 때문에 상상력이 더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시조를 접하게 되었는데 시조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네 사람의 얼굴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윤금초, 박시교, 이유걸, 그리고 유재영이 걸출한 네 시인의 작품들을 실어놓은 엔솔로지인데요. 이 세 집 속의 시편들은 전통적 양식을 보유했으나 그 안의 사유는 한없이 자유롭고 그 응축되어 있는 서정적 미학은 저를 매우 긴장시켰거든요. 전개를 맡은 초장, 확장을 맡은 중장, 그리고 전환과 완결을 맡은 종장, 이 3장의 형식으로 짜진 시조 앞에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조 언어 운영 방식을 익혔습니다. 이 형식은 소네트 등이 가지고 있는 정형시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서 주로 음수율로 이루어진 음보에 언어 미학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좀 괴로웠습니다. 시가 가져야 하는 시적 요소도 가져야만 하고 정형의 틀 이것도 가져야만 하니 둘 중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이 시작의 고통이 그 괴로움이 2배나 되었거든요. 그렇게 위편 3절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그때까지 썼던 제 시들을 모두 시조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한없이 늘어졌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로 나갔던 저의 시편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신기하다. 나의 중심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구나. 그건 어디지? 그건 바로 종장의 힘이었어요. 그 끌어당김의 모체가 된 구심력은 시조의 종장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3이나 4의 음수 이것이 저의 걸음을 매우 리드미컬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속에 저의 사연은 크고 작게 폈다, 접었다, 당겼다 이러면서 자유롭게 일렁거릴 수 있었어요. 언어를 옥죄다고 생각했던 그 형식이 오히려 웃자란 가지를 쳐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조는 여전히 지금도 조심스러운 유리병 같아서 저는 시조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렇게 시조로 고친 낙동강이라는 저의 자유시는요, 제목을 낙동강 우르개개라고 바꿨는데 199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20대 후반에 썼던 자유시 낙동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동강. 수묵화 같은 밤이다. 여기는 낙동강. 오래오래 흘러온 시간들이 길게 늘어져 있다. 달빛이 풀어져 그 시간들을 덮고 있다. 조각조각 몸을 끊어 반짝여 주기까지 한다. 저 나룻배는 언제부터 묶여 있었을까?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는 나만큼이나 낡은 배. 바람도 없는데 바람 소리가 난다. 바람을 닮은 울음소리다. 그 울음이 나를 깨운다. 강물에 흐르는 울음. 바람도 흔들지 못한 나의 울음. 가야금 12현이 내는 소리 같다. 그 생각을 하니 이내 가락구 그 먼 나라가 작게 작게 멈실대며 흘러온다. 오동나무 한 그루와 오동나무를 껴안고 있는 슬픈 악사도 흘러온다. 내게로 온다. 나만큼이나 슬픈 악사. 이번에는 시조로 바꾼 낙동강 우르개개입니다. 낙동강 우르개개. 한 점 수묵화처럼 낙동강에 밤이 왔다. 늘어진 강줄기로 달빛은 풀려있고 이제는 낡은 나룻배 흔들리지 않는다. 한 그루 오동나무로 이 강을 건너와서 하늘을 강물을 풀리풀 잠재우고 저 혼자 바람도 없이 울고 있는 악사여. 소리가 깨어 나를 일으킨다. 목타는 12현금 어둠에 잘리고 가락국 그 먼 나라가 내게로 오고 있다. 자유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조화와 안정, 여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이 시조의 매력이죠. 이후 저는 30년 넘게 시조와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며 지금도 깊은 밤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 시조 쓰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미술의 조소로 비유를 하자면 점점 소재를 붙여나가는 소조 같은 방식과 점점 덩어리를 깎아나가는 조각 같은 방식이죠. 저는 조각 방식을 선호합니다. 앞에 낙동강처럼 자유시로 먼저 쓴 후 그것을 깎아내어 시조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방법은 시를 두 번 쓰는 격이에요. 자유시를 한번 써야 되고 그 자유시로 다시 시조의 틀에 맞는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시어들을 3음절이나 4음절로 바꾸어야 하니까 어휘력과 순발력이 당연히 요구될 것이고 여기에 조화와 균형, 중심과 주변, 여백의 미까지 그 덩어리 안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시 한 편 또 읽겠습니다. 사랑.
이 호수도 예전엔 조그만 웅덩이였으리. 어쩌다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몇 차례 빗물 고이고 나뭇잎 떠다녔으리. 이 호수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으리. 어쩌다 널 헛디뎌 여기 빠져 있는지. 조그만 웅덩이였을 때 흙 몇 줌 다져줄 것을. 이 시는 덩어리시를 쓴 후 다듬어 쓴 것이 아니라 시조의 3단 6부 12음모의 형식을 따라가며 최대한의 허사를 빼고 뼈가 될 말을 정리하고 각각의 자리에 그것을 앉힌 것이죠. 먼저 첫째 수 초장에 첫 구와 두 번째 구에 들어갈 음보를 2개씩 4개를 만들고요. 뒤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유추할 수 있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장과 종장도 그런 형식을 취하며 조금씩 의미를 심화시켰습니다. 첫 수에 호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상했다면 둘째 수는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호수에 비유하여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수 초장에 추측이긴 하나 단언하는 의미가 포함된 이슬이의 사용으로 화자는 사랑의 괴로움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첫 수와 둘째 수의 중장은 대꾸 형식을 취했고요. 이것은 호수와 이 화자가 같은 입장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수 종장에서는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빠져드는 사랑의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완결을 지어보았습니다. 좋은 시조는 플레이팅이 잘 되어 식탁에 올려진 고급 요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은 맛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그 완성도가 결정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형의 힘이죠. 오늘은 저의 습작 경험을 통해 자유시와 정형시의 차이, 시조 작법에 대한 어떤 비교,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